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떻게 한 제국이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진 자신의 형제 국가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가장 믿었던 동맹의 손에 파멸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거대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방대한 1000년의 시간을 한눈에 쫓아가기 위해 오늘 해설에서는 전체 역사를 6개의 극적인 챕터로 쪼개봤습니다. 분열부터 시작해서 십자군의 배신, 그리고 최후의 포위전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분열과 예기치 않은 생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95년인데요.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는 건 그냥 늘 있던 행정적인 관행 같은 거였어요. 이게 서방 세계에 대한 영구적인 사형 선고가 될 거라고는 글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시간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변방 취급받던 동방은 꿋꿋하게 살아남은 반면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서방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의 손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대체 동방의 비잔티움은 서방이 무너질 때 어떻게 버틴 걸까요? 그 생존의 비밀은 아주 단순하게도 압도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당시 풀케리아의 주도하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튼튼한 방어시설을 지었거든요. 무려 96개의 망루가 솟아있는 이 엄청난 이중 성벽, 즉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철통같이 지켜내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527년 두 번째 챕터인 유스티니아누스의 값비싼 꿈으로 넘어갑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잃어버린 서방 영토를 되찾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정복전쟁은 진짜 한편의 막장 드라마예요. 천재적인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아프리카랑 이탈리아를 싹 쓸어버리면서 로마를 되찾았거든요. 근데 황제의 끝없는 의심병 때문에 군대 보급이 끊겨버려요. 오죽하면 장군 아내가 자기 사비로 굴량미를 샀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를 이은 나르세스 장군은 내부 암투에 화가 나서 자기들이 방금 피 흘려 정복한 땅을 빼앗으라고 적국인 롬바르드족을 직접 이탈리아로 초대해버립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이 거창한 진격에 브레이크가 걸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 싸움이 아니었어요. 끔찍한 전염병이 덮치면서 국가 전체 인구의 무려 25%, 즉 4분의 1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제국의 뼈대 자체가 흔들린 거죠. 세 번째 챕터, 비밀 무기와 성전입니다. 전염병의 내장까지 겹쳐서 너덜너덜해진 제국 앞에 갑자기 사방에서 끔찍한 새로운 적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진짜 쉴 새 없이 터져요. 이라클리오스 황제는 페르시아랑 싸울 돈이 없어서 교회에 성물까지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아바르족한테 수도가 포위당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근데 간신히 페르시아를 이겼다 싶으니까 이번엔 역사의 훼성처럼 등장한 무슬림 아랍 세력에 들이닥쳐서 레반트랑 이집트를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압도적인 공격 속에서 비잔티움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그리스의 불 덕분입니다. 아랍 함대를 좁은 만으로 유인해서 거대한 쇠사슬로 퇴로를 꽉 막아버린 다음 물로도 절대 꺼지지 않는 이 미스테리한 무기를 쏴서 적들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이 비밀 무기 하나가 제국의 숨통을 극적으로 틔워준 셈이죠. 이제 네 번째 챕터, 마케도니아 황금기입니다.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진짜 지독한 내부 종교 전쟁을 이겨낸 비잔티움은 마케도니아 왕조 치하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수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적의 적과 손을 잡는 아주 영리한 외교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부터 시리아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국경선을 쭉쭉 밀어내면서 제국은 다시 한번 전성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안으로는 꽤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군대가 점점 외국 용병들한테 기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설적인 바이킹들로 구성된 바랑기아 친위대였습니다. 황제의 가장 은밀하고 가까운 곳을 지키는 최측근 경호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황금기는 찬란했던 만큼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당시 바실리우스 2세 황제는 불가리아를 꺾고 나서
붙잡힌 엄청난 수의 전쟁 포로들의 눈을 전부 멀게 해버렸어요. 이 끔찍한 일화 때문에 그는 역사 속에서 불가르족의 학살자라는 소름 돋는 별명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6번째 챕터, 제4차 십자군의 배신. 안타깝게도 이 찬란한 정점은 금방 무너집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셀주크 튀르크가 거세게 밀고 들어오면서 1071년 만지케레트 전투에서 비잔티움 군대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황제는 로마 교황한테 다급하게 SOS를 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죠. 그런데 기독교 형제들을 구하러 온다던 십자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비잔티움을 돕기는커녕 자기들 전쟁빚 갚겠다고 비잔티움의 심장인 콘스탄티노플을 무자비하게 약탈해버립니다. 1204년에 벌어진 역사상 가장 어이없고 악명 높은 뒤통수치기였죠. 이 배신 한 방에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니케아 제국이 1261년에 수도를 되찾으면서 간신히 간판은 다시 달았지만 옛날에 그 찬란했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죠. 군대마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용병들한테 맡겨야 하는 아주 씁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챕터, 최후의 오스만 포위전입니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위대했던 비잔티움은 새롭게 떠오르는 절대적인 힘,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 사방이 꽉 막혀버립니다. 제국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왔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안쪽이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영토로 쪼그라들고 말았죠. 여기서 진짜 놀랍고도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1204년에 십자군한테 당한 배신의 상처가 시민들 뼛속 깊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튀르크가 쳐들어오는데도 서방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도시에서 라틴의 주교관을 보느니 차라리 튀르크의 터번을 보겠다. 당대 인물이었던 루카스 노타라스의 이 한마디가 그들의 지독한 적개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 1453년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의 집요한 포위 전략,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 배를 산으로 끌고 가버리는 상상 초월의 전술, 그리고 천년된 성벽을 박살내는 최첨단 무기 대포의 등장. 이 압도적인 힘 앞에 천하무적의 방어벽은 마침내 무너집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과연 비잔티움 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호령했던 눈부신 황금기일까요?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과 끔찍한 배신,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적들 사이에서도 끝끝내 천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낸 그 질긴 생존의 역사 자체일까요? 이 천년짜리 롤러코스터가 남긴 여운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